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62차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갈등 이론의 사회과학적 토대입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교수신문에 빈부와 이념에서 가장 갈등이 높은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기사가 크게 다뤄진 걸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최초가 많은 사회인데 여기에 갈등도 최고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갈등 사회의 실상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발표하실 정용덕 총장님께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용덕 총장님은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총신대학교 이사장을 거쳐 현재 금강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10여 권의 저서를 내셨는데 오늘 발표와 연관되는 저서로는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한국 정치 사회개혁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습니다. 정 총장님, 발표 시작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이한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갈등 이론, 이제 그동안에 많은 갈등 이론이 있는데, 그 갈등 이론이 이제 어떤 사회과학적인 토대를 배경으로 해서 갈등 이론을 제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양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온갖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갈등이 심한 나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강력한 인접국가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국가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 국가 간의 갈등이 우리 국내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또 이렇게 파생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공동체 내에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현대사,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겪어온 근현대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파란만장한 이 변화를 겪으면서 그 단계마다 좀 시간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제 그 변화가 전개됐더라면 이렇게 해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짧은 기간에 이제 이렇게 사회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미처 그때그때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축적이 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갈등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이제 1950년대에 그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어렸었지만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그냥 어른들 하시는 말 중에 부패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많이 됩니다. 왜 자유당 때 이렇게 부패가 심했나? 그게 꼭 지도자의 잘못의 문제라든가 그러기보다는 그 당시 여건이 글쎄 이게 얘기가 좀 딴 데로 갑니다만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다시 그 당시를 보면은 1950년대에 공무원들은 월급을 줄 수가 없었어요. 월급을 줄 수가 없고 비품, 각 공공조직의 그 비품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비품을 마련해서 써라 이렇게 됐어요. 사무용품들을. 그게 곧 부패가 연결된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여건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년대 정말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갈등공화국이라는 이제 말이 우리 행정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갈등이 심한 그런 나라가 우리 어떻게 된 게 우리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갈등은 뭐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고 있지요. 근데 이제 행정학 쪽에서도 이제 그 갈등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학 쪽에서는 공공 갈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합니다. 공적인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이제 특히 공공 갈등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요. 갈등 이론 중에서도 이제 갈등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갈등을 즉 평화를 해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우리 이제 이 모임의 큰 주제가 하나가 이제 평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화를 직접 논의하기는 제가 좀 부담이 돼서 그 평화를 해치는 요인이 갈등이니까 그 갈등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평화 이론가들이 쭉 있죠. 이제 그 뭐 타천 평화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이론가들이 있는데 동서고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몇 분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역사에서 소위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 세 분을 좀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거라기보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죠. 평화통일 이남희 선생님 평화통일연구소예요. 평화통일연구소에 그 연구 평화통일연구소인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이제 책이 2개가 나왔어요. 즉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이제 평화 사상을 피력하신 분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쭉 분석한 이제 그 저자들이 전부 나누어서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1권은 이제 좀 역사적인 분들이고, 제2권은 이제 근현대 분들인데, 저는 그냥 좀 역사 쪽에서 이렇게 이제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의 근대 서구의 또 세 분을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처음 섭한 건 아니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어떤 이 평화사상가라고 해서, 대표적인 평화사상가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한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그 분들 중에서 세 분만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거를 제가 분석했다기보다는 그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 갈등을 어떠한 사회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접근을 하셨나.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탐구를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과학자죠. 그래서 좀 먼저 참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문학자들, 철학이나 역사나 뭐 하여튼 이 인문학자들이 이제 발전시킨 그 토대 이론을 저희들은 좀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자들한테 이렇게 빛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이제 이론들을 이렇게 발굴하시고 또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철학적인 어떤 원리를 발굴하신 거를 우리 사회학자들은 그걸 그냥 가져다가 이 사회 분석에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좋게 보면은 이제 분업이죠. 모든 사람이 다 철학자가 다 되기보다는 이제 좀 더 철학적인 이제 이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드신 이제 발전시킨 것을 저희들이 좀 가져다가 이제 사회에 적용하는
그런 분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좀 서인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빚을 우리는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이제 역시 순수 인문학에서 인문학 쪽에서 이제 발굴하신 거를 이제 저희들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평화사상가나 또는 이론가들이 이렇게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이렇게 전개할 적에 거기에는 그 각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냥 자기 나름의 어떤 준거 기준이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분이 어떤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 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냥 저는 이 두 가지 이제 준거 기준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해보는 거죠.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사실 사회과학에서는 이건 뭐 제가 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 때부터 이제 이렇게 뭐 늘 배우던 그런 겁니다. 하나는 사회과학 자체에 대한 가정 이론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적인 이론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현상을 보는 그 또 렌즈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저희는 그걸 귀인 이론이다.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어떤 귀인 이론을 또 이제 이렇게 유형화해서 그 중에 어떤 걸 채택해서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사회과학 자체에 대한 가정 이론, 또 하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귀인 이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교차시키면 네 가지의 현대적인 사회과학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이제 그 평화사상가들이 이렇게 각각 제시하는 그 이론, 갈등 이론의 어떤 그 근거가 뭐는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를 한번 해제해 보겠다. 이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까 봐요. 아까 가정이라는 이론이라는 거. 사회과학에 대한 가정이론이 뭐냐면 이제 이거죠. 존재론, 인식론, 인간관, 방법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봤을 때, 존재론, 인식론, 인간관, 방법론으로 봤을 때 어떤 양극단적인 어떤 그 가정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존재론 같으면 이제 유명론과 실제론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인식론 같으면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인간관 같으면 이제 결정론, 그다음에 하나는 자원론, 그다음에 방법론을 하나는 법칙 정립적인 방법론, 하나는 개별 기술적인 방법론. 이렇게 이제 하나는 주관주의적이고 하나는 객관주의적이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제 가정 이론을 이렇게 이제 양극단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이제 사회과학에 대해서 이제 가정 이론을 크게는 주관주의적인 패러다임, 하나는 객관주의적인 패러다임. 객관주의적인 가정 이론, 주관주의적인 가정 이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귀인 이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적에 뭘 가지고 이제 어디에 귀인이 된다고,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느냐, 이거를 하나는 개인의 행동에서 찾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 구조에서 찾는 수가 있다. 구조 대 행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과학에 대한 가정 이론으로서의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의거하게 되는 어떤 귀인 이론으로서의 구조 대 개인 행동. 이렇게 이제 하면은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 우선 객관적인 개인이 나올 수 있겠죠. 객관주의의 시각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거. 전형적인 것이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경제학 이론이죠.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뭐 이 합리적인 선택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학문이죠.
이건 경제학은 이 합리적 선택론이 아니라면 오늘날 현대 경제학은 아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 이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태주의라는 게 있죠. 행태주의 20세기 중반에 아주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있었던 조직 행동론, 행태주의 이런 게 있죠. 그런 갈등에 관련해서 이제 이익 갈등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개인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A 그룹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관주의 패러다임으로 가면은 개인은 개인이지만은 주관주의적인 개인이다. 여기서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의도적인 선택이죠. 개인이 꼭 타산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주는 것을 가지고 선택한다. 저는 이제 저는 이거 학생들한테 예를 들 때 이제 그 얘기를 듭니다.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이제 예로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의사가 되셨잖아요. 신부님이면서 의사가 되신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오지에 가서 왜 이렇게 이제 그 아프리카 아이들도 치료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죠. 일찌감치. 제가 지금 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분을 우리가 이 합리적 선택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는 정말 어떤 그 본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의사이면서 신부님이신데 굳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셔서 아이들이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교육을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본인이 이른 나이에 병이 걸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은 이 의도적인 선택에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에서 개인의 아까는 행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행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태는 behavior 이렇게 하고 행위는 action 이렇게 이제 사회과학자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행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행동을 얘기할 때 이제 행태. 그 유명한 이제 저희 행정학 분야에서는 유명한 허버트 사이먼이 이 행태주의자다 그러죠. 비헤이비어럴리스트다. 그리고 행위는 이거는 이제 이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 이것은 어떤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가치 실현이나 뭐 하여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액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이남인 선생님은 이 합리적 선택이나 행태는 관심이 없으시고 이 의도적인 선택이나 이 행위 쪽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학적인 그런 이 설명은 사회 설명은 이쪽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신념 갈등이죠. 개개인들이 어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갈등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신념 갈등은 전부 마음속에 주관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부딪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늘 드는 예로서는 뭐냐면 이제 진울 스님이 도롱뇽한테 이 천성산에 이제 이 KTX 터널을 뚫으면은 도롱뇽 서식지에 위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는 단식을 하셨죠. 아마 한국의 역사에서 최장기적인 단식을 하셨는데 저는 늘 이 예를 듭니다. 이 신념 갈등의 경우로서 진울 스님이 단식을 하신 거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판단과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신념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예를 들고 또 이렇게 구분하면 나중에 아주 좀 그냥 많이 좀 가르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로 올라가 보죠. 구조로 올라가 보면 뭐 주관주의적인 구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개인 차원이 아니고 사회 전체, 그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할까요?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어떤 문화 체계, 가치 체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흔히 이제 정치 문화니 사회 문화니 또 좀 좁게는 우리 행정학에서는 행정 문화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개개인들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 전체, 조직이나 또는 뭐 공동체 전체에 어떤 그런 그 가치 체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문화라고 해서 정치 문화, 사회 문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조금 비판적인 이론 쪽에서는 그 문화라는 건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반면에 이제 좀 비판 이론적인 쪽에서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헤게모니하고 그럼 문화하고 어떻게 다르냐? 문화는 그냥 좀 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쭉 사회가 역사적으로 쭉 이게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가치 체계가 그 사회의 공동체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면은 헤게모니는 누군가의 어떤 이 지배적인 어떤 이 집단이 있는 거죠. 지배적인 강자의 집단이 있는 거죠. 이 강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치 체계를 그 사회에 이제 이렇게 들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가치 체계를 자꾸 재생산을 시키는 거죠.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이태리죠. 이태리의 그람시죠. 그람시라고 하는 그 마르크시스트인데 마르크시스트 이론가이자 그 실천가이죠. 이 사람이 이제 소위 프리즌 노트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쓴 아주 유명한 그런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사회에는 그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가치 체계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남인 선생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현상학이나 해석학 쪽은 이 주관적인 개인 쪽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좀 더 중점을 둔다면 비판 이론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이런 비판 이론 계통은 이 주관적인 구조 쪽에 더 초점을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헤게모니가 어떻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소위 이제 혁명이 불발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념 갈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뭐 남남 갈등, 우리 사회에 이제 남남 갈등 같은 것은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고,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소위 틀짓기 아닌가요? 프레임 또는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야당 간에 뭐 굉장히 프레임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그걸 막 유포시키죠. 소위 거짓 뉴스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거짓 뉴스도 있고 그런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틀짓기 이것도 이 주관적인 구조 어떤 공동체의 어떤 주관적인 구조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그것을 유포시켜서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이제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객관주의로 가서 객관주의면서도 구조 쪽에 이제 이 D 그룹이 있죠.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구조 중 이제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그냥 낱개로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인은 어떤 이 진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 속에 이제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구조는 정치 구조죠. 정치 체제.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뭐 전체주의 체제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구조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냐 아니면은 공산주의 체제냐 이런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런 건 뭐 대표적인 객관적인 구조가 되겠죠. 이제 이런 데서는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냐? 계급 갈등 같은 것은 여기서 이제 빈부격차로 인한 어떤 그 계급 갈등, 또 권력 갈등 이런 것들은 이 객관적인 구조에서 이제 원인이 이제 제기되면서 갈등이 나는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뭐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철학 쪽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는 주관주의, 객관주의 그리고 구조와 개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서로 이렇게 엇갈려 놓음으로써 A, B, C, D의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일종의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학자가 객관적인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 경제학자들이 주로 경제학자들처럼 이렇게 한다. 그럼 그냥 일관되게 그걸 유지하죠. 또 주관적인 개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현상학이나 뭐 해석학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비판 이론 계열 사람들처럼 주관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한다. 또는 이 객관적인 구조, 이 자본주의나 무슨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하는 이제 그거에 이제 이렇게 그 패러다임을 굉장히 자기의 패러다임을 중시하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종교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마치 종교처럼 그 종교에 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존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쪽 패러다임이 있다가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기는 것은 마치 개종하는 정도로 다 이렇게 좀 힘도 들고 또 일종의 학자로서의 어떤 조금 하여튼 그냥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풀롱 앤 마시라는 사람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회학 패러다임은 쇠타가 아니고 피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쇠타 같은 거 훌렁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을 텐데 그게 아니고 피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패러다임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패러다임을 채택했으면 그냥 그거는 계속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존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냥 쇠타 같이 그냥 막 갈아입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적 편력, 패러다임만의 지적 편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 마치 그 지적 편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론적인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쉽지도 않고 또 그냥 되도록이면 하나의 일관된 시각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뭐 또 좋게 보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니 또는 갈등이냐 하는 거에 대해 개념적으로 조금 좀 해보겠습니다. 평화를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책을 좀 이렇게 보니까 소극적인 평화와 이제 적극적인 평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소극적인 평화라는 건 그야말로 어떤 이제 가시적인 거죠. 전쟁 또는 뭐 대규모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런
그런 갈등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거는 평화가 이제 깨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런 이 전쟁 또는 폭력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평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이렇게 좀 소극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레이몽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평화는 전쟁, 대규모 이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그 평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조화, 정의, 평등 같은 이런 어떤 그 바람직한 우리 정신 상태와 가치가 이제 사회에 이렇게 공존하는 상태다.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상태를 이제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갈등은 또 뭐냐? 갈등은 이제 뭐 개인이든 개인 혼자서 내면적인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개인과 개인 간에, 또 집단과 집단 간에, 개인과 집단 간에, 이 집단을 좀 더 확대하면 뭐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국가 간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 갈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 거기 기본은 서로 같이 이제 서로 가지고 싶은 가치 또는 자원이 있는데 이게 제한된 거죠. 예. 자원이나 가치가 모두가 똑같이 충분히 갖기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 갈등이 제기되고, 또 그걸 이제 배분하는 단계에서 이제 의견 불일치가 나오고 긴장과 불화가 생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분쟁이란 단어를 또 씁니다. 저희들은 분쟁, 디스퓨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이제 이렇게 표면화된 거, 이것을 이제 분쟁이라고 이제 특히 보고, 이 갈등은 분쟁 플러스 분쟁에 더해서 잠재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쟁이라는 것은 이미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출된 상태의 갈등. 근데 이제 그런 분쟁보다도 조금 아직은 실질적으로 표출은 안 됐지만 잠재적으로 앞으로 갈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넓은 의미의 갈등이라고 이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갈등을 해소하는 거,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이제 이게 가능하냐, 또 바람직하냐, 뭐 이런 논란이 또 좀 있겠죠. 저희 사회과학에서는 갈등을 우선은 완전히 해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모든 갈등이 없는 게 좋냐? 그렇지도 않다고 보는 겁니다. 갈등이 어느 정도는 또 발전에, 사회 발전 또 개인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마치 왜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약간 그 긴장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더 좀 뭐 자기의 이제 자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좀 스트레스도 받고 뭐 또 데드라인이 있어야 뭐 논문도 쓰게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갈등이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갈등이라는 건 어느 정도 유익한 것이 있다. 유익한 측면이 있다. 집단 간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갈등은 이게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 신하고 사랑을 빼놓고서는 이 인간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주제라는 거예요, 갈등이. 종교적인 거, 그다음에 사랑의 문제. 이거 다음에는 이 갈등에 관련된 것이 그냥 인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주제였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정도로 갈등이라는 건 그냥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늘 상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냐. 바꿔 말하면 갈등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좀 타협안이죠. 사회과학자들은 타협안으로서 tolerable, 그러니까 좀 참아낼 만한, 견딜 만한 정도 수준의 갈등을
우리가 이제 그냥 목표로 하는 거다. 실제로는 그냥 완전히 해소하는 거기보다는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견뎌낼 만한 수준의 그 정도의 갈등을 해소한다면 그거는 그냥 현실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타협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을 우리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제 좀 그냥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하나의 모든 이 기준이 아주 토대 이론은 다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이걸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좀 시스테매틱하게 이걸 좀 정리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링 같은 개념입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인문학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토대 이론을 저희들은 그냥 그것을 사회 현실에 적용하는 마치 그 엔지니어들 같이 그런 어떤 쟁이들이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좀 그냥 좋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죠. 평화라는 건 건강한 상태죠. 우리 몸으로 보면. 근데 이 건강을 해치는 게 질병인 거죠. 평화를 해치는 거는 갈등인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상가나 이론가라는 것은 의과학자죠. 사상가, 이론가가 의과학자가 지적인 활동을 피는 것은 이 의사가 마치 진단과 처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상가나 이론가가 이 갈등에 대해서 뭐 그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해법이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처방안을 내놓는 거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대비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 진단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선 병의 정세를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겠죠. 열이 있는지 뭐 기침이 나는지 뭐 이런 것을 병의 정세를 우선 진단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회학에서는 묘사라고 합니다. description, 묘사라고 합니다. 아, 지금 사회가 갈등이 지금 심한 상태로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olerable한 좀 참아낼 수 있는 견딜 만한 수준을 좀 넘어선 갈등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요즘에 파업이 있잖아요. 파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아주 그냥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노조 파업 같은 거. 이것이 지금 이제 이 갈등의 어떤 그 현재를 지금 묘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병이 이제 열이 펄펄 난다는 것은 이제 첫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 열이 나는 원인이 뭐냐? 코로나냐, 뭐 아니면 무슨 뭐 독감이냐, 무슨 뭐 또는 뭐냐? 이 원인을 이제 밝혀내는 것을 저희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설명, explanation, 설명이라고 그러고 설명이 되면은 예측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저희들 사회학에서의 이제 생각입니다. 예. 아, 코로나가 열이 나는 지금 원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예측이 나오는 거죠. 원인 설명이 되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원인이 설명이 되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과거와 현재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걸 하죠. 경제학자들이나 뭐 우리 사회학자들이 똑같죠. 경제학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어떤 물가 변동률을 쭉 시계열로다 그려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갈등이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그 원인은 뭐고 그래서 놔두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처방안을 내야 되는데 그 처방을 낼 때도 한 두 단계로 이걸 또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갈등이다. 이 갈등이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자연히 놔두면은 이제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놔뒀다가는 더 심한 병으로 간다.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 판단을 먼저 하는 데는 소위 평가라는 걸 합니다. 전에 이제 의사하고 한의사 친구가 이제 각자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이제 또 모인 적이 있어요. 모였는데
그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의사 친구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격려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신경을 많이 썼더니 턱이 돌아갔었는데 입이 돌아갔었는데 암흑에 그 한의 병원에 가가지고 침을 몇 대 맞았더니 이게 낫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양 의사가 그거 말이야. 이 턱 돌아간 거는 가만히 며칠 있으면 그냥 자연히 돌아오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과학적으로 이제 이 치료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가진 산모가 이제 무슨 어떤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뭐 열이 난다든가 했을 적에 이 산모한테 해열제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나오죠. 예. 그 코로나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얘기가 좀 됐죠. 이 산모가 코로나가 감염되면 어떡할 거냐. 예. 이것을 해열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은 이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가치의 문제를 이렇게 놓고서는 판단을 해줘.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의사가 혼자 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가 환자와 또 그 보호자와 같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최근 이제 뭐 수십 년 내려오면서 됐죠. 옛날에 그냥 의사가 전문가가 그냥 자기한테 판단을 해버렸는데 요즘에는 어디까지나 환자, 보호자하고 같이 판단하죠. 이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가. 저희도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평가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내버려두면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천상 이렇게 된다. 지금 저는 누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노사 갈등 또는 이 파업 문제를 묘사, 설명, 평가, 제안 요거 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뭐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이 현안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난 다음에 누가 아마 사회과학 하는 사회과학자 중에 하나 누가 아마 사례 연구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이 묘사, 설명, 평가, 제안 이런 걸 할 적에 사회계와 과학에 대한 가정이론, 그 다음에 사회현상에 대한 귀인이론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가등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패러다임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의존을 해서 보통 학자들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러다임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가정이론이나 귀인이론을 원어로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정이론, 귀인이론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돼요? 원어로는요. 가정이론은 이제 assumptive theory, assumption 가정이니까 가정한다는 그 assumptive theory. 그다음 귀인이론은 attribution theory 이렇게 얘기합니다. attribution, attribution 귀인이론. 그다음에 assumptive theory, 그러니까 가정 이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패러다임이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이제 현실을 이렇게 분석할 때 조금 이제 그야말로 패러다임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인 개인, 이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 함정 선택 이론만 가지고 하면은 또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글렌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회 현상을 보는 거죠. 예, 또 이 주관적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관적 구조도 마찬가지고 객관적 구조도 마찬가지고 좀 어떤 그 하나하나가 렌즈라고 저희들은 그럽니다. 컨셉츄얼 렌즈 이렇게 하게 합니다. 개념 렌즈를 가지고 사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상만 보이는 거죠. 그 개념적인 렌즈를 통과하지 않는 거는 못 보는 거죠.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숙명적인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그 렌즈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보는 곧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대신에 그 렌즈를 통과하는 것만 보니까는 그 일종의 그것도 편견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이게 서양의 이제 그 현대 사회과학, 뭐 저희들이 다 이제 서양 학문을 이제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과학은 다 이제 이거 서양의 사회과학을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하는 것인데, 이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토대를 두고 있다. 가정 이론도 보면은 이 존재론, 인식론, 인간관 방법론을 양극단화된 거, 주관주의적인 거고 객관주의적인 양극단화한 것이고, 귀인 이론도 구조냐 아니면 개인이냐, 이것도 역시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눈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네 개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조합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뭐 구조와 행동이 이렇게 얽혀도 있고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분석가들이 그걸 굳이 그 중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렌즈를 통해서 잘 보이는 건 아주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거죠. 반면에 그 렌즈를 통과 못하는 현상은 못 보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오늘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사회과학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제가 이제 저 교과서에도 이걸 제 책에도 넣었던 그림인데 어떻게 인용해가지고, 이제 정보화가 한참 전개될 때입니다. 정보 기술이 막 발전할 적에 조직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예요. 행정학에서는 이 조직 연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정부의 일들을 이 조직 단위를 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부처의 부처나 또는 부처 내의 어떤 국가나 이런 이 조직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제 조직의 연구를 많이 하는데, 조직의 구조가 이를테면 집권화되느냐 분권화되느냐 뭐 이런 논리를 할 때 이것이 정보 기술의 발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어떤 학자가. 자, 우선은 상황적인 구조다. 즉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니까 조직 구조가 변한다는 거죠. 정보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생긴 이제 최근에 조직 구조 변화 중에 하나는요, 조직의 가운데 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직 이 계층 사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다단계였었어요. 근데 이제 정보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는 이 계층 수가 탁 줄어드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별로 안 줄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계층이 많아야만 자기들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기업 같으면 엄청나게 그런 걸 하죠. 예. 조직의 이 계층 다단계 조직이 굉장히 몇 개 단계로 팍 줄어드는 그런 것이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 조직 구조 변화가 이제 종속 변수인데, 독립 변수는 어디서 찾냐면 정보화, 정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가,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조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자, 반대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를 변화를 누가 시켰느냐? 그거는 조직 구조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조직 구조에서 그 정보와 기술을 쓸까 말까, 또 어떻게 쓸까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렸다. 정보 기술은 발전했더라도 그거 안 가져다 쓰면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조직 구성원들이 그 정보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적극 활용하자 해서 이제 이 조직 구조 변화에 이제 활용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죠. 이게 제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서양의 근대 사회과학에서 주로 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는 구조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구조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개인의 행동이나 어떤 의도적인 또는 함정인 행동이 어떤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상황이냐, 어떤 개인의 의도나 합리적인 판단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요즘에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어떤 소위 창발성 개념, emergency 이 개념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조직 구조 변화가 여기 있는데, 이 조직 구조 변화는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
환경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뭐 행동 이런 것들이 혼재돼 가지고 조직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가정 이론, 귀인 이론처럼 이렇게 그냥 딱딱 이분화로 나누지 않고 이 창발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합돼 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뭐 생태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창발성 이론 쪽하고 이제 많이 서로 연루가 되는 것 같고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대 서구에서 이제 세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갈리에라고 하는 이제 그 저자가 쓴 책에 Philosophers of Peace and War 해가지고 칸트, 클라우제비츠, 그다음에 막스 엥겔스 앤 톨스토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제 분석한 저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라우제비츠하고 엥겔스는 빼고 그냥 칸트하고 칼 마르크스하고 톨스토이만 제가 세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그 토대 이론을 한번 봤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어떠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어떠한 지적이고 경험적인 배경을 가지고 활동했고, 또 주목한 갈등은 어디 있었고, 갈등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칸트가 주목을 한 갈등은 국가 간의 전쟁에 이제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 초점을 뒀고, 톨스토이는 역시 이제 이 사람도 전쟁 관련해서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 전쟁에 대한 한 소설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국가하고 개인 간의 갈등을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르크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계급 간의 갈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제 이렇게 뭘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갈등의 원인으로서 갈등의 원인으로서 이제 칸트는 이 절대 국가에서 이제 이 갈등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칸트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면에서 그거 대단하다고 뭐 하여튼 이론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지만은 자기가 살았던 때가 바로 절대 군주 체제였는데 이 절대 군주 국가가 문제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공화제로 바꿔야 된다만 공화제로 바꿔야만 이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 처음에 유신 때 개헌하자라는 얘기가 비슷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의 원인의 해법은 이제 이게 이제 국가 각각의 각 나라별로 그 절대 군주가 이제 지배하고 그 절대 군주기 때문에 이제 전쟁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 직접 나가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 선택 그런 걸 가지고 좀 설명하는 것도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가서 이게 지금 톨스토이는 제도와 문화적인 폭력에서 이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 종교하고 국가하고가 이제 이 폭력을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방조하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의 의식, 자각 이런 거에서 이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에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이고 그 해법은 어디서 찾냐면 사회주의 혁명에서 이제 찾는 걸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역사에서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저는 그 서울대 그 연구원에서 펴낸 책에 나온 뭐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냥 원효하고 율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산 이쪽이죠 정조조 이 세 분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경험적인 배경 또는 지적인 배경이 있고 주목한 갈등은
저는 사실은 원효 대사가 이제 원효 대사의 그 화쟁 이론이 이 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로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효부터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봤는데, 왜 그런 오해를 했냐면은 이제 어떤 글에 이제 우연히 어떤 글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아주 수년 전인데, 원효 대사가 활동했던, 살아서 이제 이렇게 글도 쓰고 활동했던 그 시대가 삼국 통일이 전개되고 그다음에 통일 후에 삼국 통일 전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갈등이라는 것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원효 대사께서 이제 화쟁이라는 이런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관념을 가지고 갈등 해법에 대해서 이제 교리를 발전시켰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거를 이렇게 저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원효 대사는 불교 교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불교 교리상에 서로 다른 차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을 이제 이렇게 화쟁하는 거지 사회 문제를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건 무명이단 말이죠.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법은 화쟁이나 또는 일심에 이르는 거, 이런 그 관념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등에 대해서 이제 원인 규명과 해법을 제시하셨다. 그다음에 율곡은 그 유자 관료지만은 이분은 이제 그 조선의 아주 전형적인 주류 성리학자들과는 좀 다르게 그 시비론이 아니고 우열론으로 접근을 했다. 시비론 같으면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옳고 그런 거를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것인데 반면에 이제 그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주 그 전형적인 그 신유학 그러니까 이제 이 성리학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이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그 문헌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조는 어디까지나 이제 군왕이죠. 군왕이고 이제 물론 이제 유교의 이제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당쟁이었고 당파 싸움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공론장이 분열된 거, 공론장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거니까는 이제 본인이 그 임금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되 그것이 결국은 어떤 그 합의에 도달하게끔 그 공론장의 어떤 그 권력 관계를 주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내용상의 그거보다도 어떤 공론장에서의 그 토론이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게끔 그걸 주도하는 것이고 그 주도를 하려다 보니까는 권력이 필요하죠. 중심되는 어떤 권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정조는 본인이 그 권력을 가지고서 그걸 주도하려고 했다.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럴 때 동원한 개념은 유교 중에서도 환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걸 합리화한 거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이제 구심력을 가지고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환극 개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칸트와 톨스토이와 마르크스의 그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이제 이렇게 쭉 좀 아까 말씀드린 구조와 행동, 그다음에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이 네 개 패러다임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칸트는 굉장히 객관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제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갈등의 양상인 국가 간의 전쟁이고 갈등의 원인은 절대군 주제에서 찾았고
해소는 공화제 국가로 바꿔야 되고 또 국가 간의 연방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객관주의적인 오늘날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법제도나 이제 이런 걸 제도화를 통해서 하는 전형적인 이런 걸 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칸트는 원래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주관주의 패러다임을 이 해석학적인 이쪽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개인의 주관주의적인 이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거기에 아주 그 최초의 어떤 그런 해석학적인 그런 이론 발전에 공헌하신 거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평화론은 굉장히 객관주의적이고 구조주의적인 이런 데서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제시하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객관주의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한 대목이 있고 또 이 주관주의적인 구조, 일테면은 그러고 있거든요. 이 왜곡된 여론이 그만 이 갈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국심 강조하는 것 같은 거. 애국심을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이 국가 간의 어떤 그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해법은 이데올로기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어떤 보편적인 사량을 지향함으로써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면에서는 그 어떤 그 왜곡된 여론, 즉 애국심이라고 하는 왜곡된 여론을 그 이제 종교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뭐 이 언론 매체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조장했다.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 대목이 있어서 저는 톨스토이가 굉장히 주관적인 구조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얘기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우선 그 자본주의 체제, 계급 간의 갈등이 이제 문제로 삼았고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이제 원인을 찾았고 해법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제 봤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 주관주의적인 구조에도 좀 많이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일테면 노동자들이 이제 느끼는 어떤 소외 현상. 즉, 어떤 그 생산은 자기들이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러나 자기들은 그 생산에 자본가들이 생산에 결실은 다 갖고 자기들은 못 갖는 거죠. 그 생산의 하나의 그냥 생산 과정에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런 그 소외 개념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다. 그래서 해법은 이 노동자들이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죠. 즉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헤게모니를 걷어내고 그럼으로써 의식화가 되고 그래서 단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이 갈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이제 성숙하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이제 발전하면은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예언을. 근데 20세기, 21세기에 지금 오면서 그거는 그 불발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패러다임별로 전부 갈립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람시 같은 사람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본주의에 유리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객관주의적인 구조 쪽에서는 또 이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이 사회주의 경제 성장보다 더 발전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요게 좀 재미날 수가 있겠어요. 행동, 개인의 행동을 단위로 하면서 왜 노동자들이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거를 이제 그 설명한 논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 대학에 있다가 지금 뉴욕으로 옮겼죠. 그 아담 셰버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80년대에.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이 노동자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그건데요. 여기서 이제 밑에 이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쭉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Y축은 노동자들의 후생입니다. 노동자들의 복지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란 줄은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때에 이 노동자들의 복지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쭉 약간씩 향상이 돼간다. 이렇게 이제 그냥 잠정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은 이 자본주의 체제보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노동자들의 복지가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 동안은 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그 후생보다 열악한 상태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소위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계곡이 있다는 거죠. 전환 과정의 계곡이 있는데 요 동안은 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얼마 동안은 이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못한 이런 아주 후생이 있을 거다. 그냥 외국 기업들은 다 나갈 것이고 또 공장 다 파업해서 안 들어갈 것이고 엉망이 되겠죠. 요 동안에 노동자들의 후생이 이제 이렇게 퇴보를 하는데 요거를 노동자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죠. 요때 우리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인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영화 하나 있었죠. 영국 영화인데 왜 아들이 그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발레 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하고 형이 이제 그 노조의 아주 핵심 멤버 아닙니까? 그 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발레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판단하고서 노조 파업에서 탈퇴하죠. 전형적인 그 요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합리적 선택을 한 거죠. 내가 파업에 조인함으로써 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우리 아이가 발레 학교에 가가지고 이 공부를 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발레를 못할 텐데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쉐버스키라고 하는 그 교수. 이 쉐버스키는 그 고려대학의 정치학과에 있다가 이제 명예교수가 되신 그 임혁백 교수의 지도 교수죠. 그래서 이제 이 원효, 그 다음에 율곡, 정조 이분들의 또 이제 그 갈등 이론의 원인, 해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객관주의, 주관주의,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행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냥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고 좀 자세한 거는 다시 또 나중에 토론할 때 좀 하도록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이제 근대 서양의 그 사상가들 칸트, 톨스토이, 마르크스는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그 네 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근데 한국의 사상가들,
원효, 율곡, 정조의 그 갈등에 대한 그 사상은 그 서양의 그 사회과학 파라다임까지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잘. 그냥 아주 제가 그 원효, 율곡 이분들의 특히 원효의 사상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근대 서구의 사상가들, 칸트, 톨스토이, 마르크스는 어차피 서양의 사회과학의 패러다임하고 같은 사고방식, 즉,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하니까 그냥 그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었는데, 한국 역사의 사상가들은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양의 이 패러다임 거주는 설명이 분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 특히 원효하고 율곡은 이분법을 초월한 어떤 융합적인 사고, 일시민이 또는 이원적 이론론이니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 금강대학교가 이제 천태종단에서 세운 학교인데 이게 계룡산에 밑에 있습니다. 이 계룡산에 늘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요. 아주 그 사찰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찰. 거기 보면 불이라는 개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이 문. 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갑과 을이 아니고 이거 서로 이렇게 그냥 융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불이 문. 문 바깥 문 안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조는 이제 조금 권력가고 오늘 저 김기봉 선생님이 오늘 아까 화면에는 안 보이시던데 김기봉 선생님한테 제가 책을 이제 제가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읽었어요. 아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김기봉 선생님이 이제 그 동료들하고 쓰신 책이 그 정조 시대에 대한 거더라고요. 이 정조하고 루이 6세인가요? 루이 16세인가요? 그 14세인가요? 아무튼 저인데 그분하고가 이제 비슷한 세대이고 그 서로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조는 하여튼 이 당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경연장이나 이런 데서 그 토론을 그냥 활발하게 시키고 토론을 시키되 결론에 도달하도록 합의에 도달하게끔 이끌었는데 합의에 도달하게끔 이끌려면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이 권력을 본인이 가진 거죠.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황극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경전의 어떤 관념에서 이제 그 정당화하면서 그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그 의견을 절충하고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평화 사상가들의 공통점은 이제 원효는 이제 일리라는 개념, 율곡은 우열론, 정조는 준론, 뭐 이런 관념들을 통해서 전부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분적으로 옳고 또 상대적으로 옳은 걸 인정을 해주면서도 그러나 전체의 어떤 진리, 전체 진리에 도달하게끔 그걸 유도한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방법은 전부 다르지만 그렇게 분들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상가들은 이제 그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융합적인 사고 방식을 제시를 했지만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원효는 일심, 그다음에 이제 율곡은 통합적인 이기론, 그다음에 정조는 어떤 리더의 권위에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소통 방법이죠. 일종의 소통 방법. 이걸 통해서 통합에 이르려고 했다. 이런 겁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서양과 동양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서양 학문을 어떻게 이제 쭉 해왔습니다만은 서양 학문에 우리 동양의 어떤 그런 이 통합적인 어떤 시각이
이분법적인 거하고 이제 통합적인 시각이 특히 좀 같이 그야말로 이론의 통합이 좀 있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제 서양의 학문이 이제 저희 행정학에도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서양의 학문은 전부 이분법적이에요. 이를테면 집권이냐 분권이냐, 많은 참여냐 적은 참여냐, 정치냐 행정이냐, 효율이냐 형평이냐, 합리성이냐 감성이냐, 안정성이냐 변화냐, 뭐 기대를 확대하는 것이냐 기대를 축소하냐, 자유냐 평등이냐, 공동체주의냐 개인주의냐, 공이냐 사냐, 관료주의냐 민주주의, 전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전부 나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론적인 논쟁들을 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그 행정학자 중에 이제 도와이트 왈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소개를 해요. 미국 행정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전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쭉 제시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허버트 사이먼이 이제 이게 미국 행정학의 이제 패러독스, 행정학과 실제 행정의 패러독스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그 푸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회 현상을 나누지만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풀려고 했냐. 우선은 이제 변증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증법. 그래서 정과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합으로 이끄는 이런 정반합의 이 변증법을 가지고서 이제 이 합의에 도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그 이론적인 거를 제시하는데, 근데 이 정반합 자체가 이게 원초적으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갈등이 이건 뭐냐, 부득이하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이거 갈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도 갈등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본래 하나인데 굳이 두 개로 쪼개놨으니까 그걸 다시 합치려니까 갈등이 나는 거죠. 하나를 둘로 쪼개놓고 그걸 다시 합치는 이 과정은 어차피 이건 태생적으로 갈등 내재적이다. 서양의 사고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갈등 내재적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다행히도요, 현실 행정이나 현실 정치에서 그런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원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다원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분권을 한 거죠. 분권화와 다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나 프랑스 같이 이렇게 집권화되면은 갈등의 규모가 중앙에서 이제 모든 게 일어나지니까 굉장히 갈등 규모가 크죠. 우리는 전부 이제 광화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갈등이 다 광화문으로, 광장으로 가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확대되는 거죠. 눈덩이처럼 불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갈등의 규모가 전부 작은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우선 그냥 주변에서 우선 해결되도록 이렇게 되면서 지방 수준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 수준에서 안 되면 연방정부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소되는 소위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그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는 것을 터득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 정치 스펙트럼이 너무 좌우로 벌어지면은 그것이 저기가 갈등이 해소되기가 어렵죠. 가장 양극단적인 좌파의 사회주의, 우파의 이제 파시즘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단이 한 나라에 있다. 파시즘이 그 사회주의가 있다. 이 갈등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운데 중도로다가 이제 몰아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간의 어떤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굉장히 갈등의 규모가 적고, 그래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좀 갈등이 일어나도 굉장히 쉽게 해소되고 이제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영미계통이 이런 이제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 비해서 미국 같은 신대륙
카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갈등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이 정도로 이제 그냥 마치겠습니다. 좀 제가 시간 관리 잘 못했는데요. 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